안녕하세요. 박종의 경제한방 라이브입니다. 이 테슬라가 이 자사 트위터 공식 계정에 중국 상하이에 메가팩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쩌면 패권 전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도대체 테슬라가 올려놓은 게 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테슬라가 지난 10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미국 상하이에 대규모 첨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올렸는데요. 테슬라 메가팩 관련 트위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음 메가팩토리는 상하이에 짓습니다. 해마다 이 10,000개의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메가팩이라는 게 뭐냐? 이 중국에 투자하겠다는 이 ESS라고 불리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이 공장을 짓겠다는 건데요. 자, 그동안 이 칩스법이라고 불리던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제약이 많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지금까지 중국에 엄청나게 투자해왔는데 무려 50조 원 정도 투자했는데 이 공장의 생산 설비를 제대로 갖다 놓지 못할 그런 지경 이런 위협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요거 1년씩 유예 지금 받아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아예 지금 미국 기업인 테슬라 이거 첨단 공장인데 웬걸 이 첨단 설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중국에다가 아주 그냥 대규모로 짓겠다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한테는 지금까지 이 중국 투자하지 마라. 지금까지 발목 다 잡아놓고 오히려 미국의 대표 기업은 첨단 장비를 이렇게 충분히 갖춰놓은 그런 장비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사실 미국의 그동안의 수출 규제 때문에 네덜란드 기업도 그냥 첨단 장비를 중국에 충분히 팔 수 있는데 고가의 장비들을 이거 아예 중국에다 팔 수도 없게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이거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테슬라가 짓는 이 중국 공장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00개 메가팩 이게 도대체 뭐냐? 이 태양광 패널이나 이 풍력 터빈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 발전을 할 때 아주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해가 떠 있을 때만 이 발전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해 놓어도 문제는 밤에 이게 쓸 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바람이 불 때만 풍력 발전을 돌리면 바람이 안 불 때는 이건 그냥 에너지 생산량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바로 간헐성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항상성이 있는 그런 발전소지만 이 간헐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가 아주 보편적 확대가 안 됐던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 가장 먼저 빨리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대혁명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미래를 이끌 아주 중요한 기술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걸 미국의 공장 조그만 거 하나 지어놓고 그다음에 갑자기 상하이에다가 그다음에 대규모 공장 또 이렇게 짓겠다 이런 느낌인데 자, 지금 연간 10,000개의 이 바로 메가팩 생산한다 그러는데 이게 40기가와트씩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건설을 시작해서 내년 2분기에 본격 생산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이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전체 100이 있다면 요 지금 태양광이나 에너지 저장하는 게 사업 부문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거의 다 전기차잖아요. 자, 근데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이걸 5대 5까지 키워서 이제 앞으로는 이 태양광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배터리 산업이 전체 테슬라 사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키워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차세대 에너지 혁명적인 이 산업의 이 일종의 중심지를 상하이로 가져갔다. 이 참 약간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에 선물을 안겨준 건 이번 발표가 처음이 아니죠.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중국 상하이에 테슬라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가팩토리가 이미 설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였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중 패권 막 한참 하면서 그야말로 이 정말 뜨겁게 무역 전쟁을 했던 그 2019년 상하이 기가팩토리 건설을 했는데 그때 25만 대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좋아요. 저희 이제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2019년만 해도 무역 전쟁 중심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제는 정말 미국이 이 첨단 기술과 그다음에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한 2021년, 22년에도 테슬라는 이 기가 팩토리의 설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공장을 점점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페이즈 2가 시작됐을 때 25만 대에서 45만 대로 이 생산량을 크게 늘렸고요. 22년에 다시 페이즈 3가 가면서 71만 대까지 생산을 했습니다. 이걸 페이즈 3의 최종 목표가 100만 대라고 하고요. 이미 71만 대 생산으로 테슬라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테슬라의 이 행동을 이 기업의 어떤 개인적인 또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일탈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뿐더러 사실은 미국 정부의 방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가 왜 이렇게 하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테슬라는 이 미국 당국이 어쨌든 내세운 목표하고 좀 반대로 행동하는 건 분명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공급망에서 지금 미국 당국은 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분리시키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한테도 강요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그런 원자재 쓰지 말고 중국에서 만든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거 중국에 생산하지 마.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사실 중국으로부터 이게 독립되기가 되게 힘든 게 중국이 원자재 시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중간재 시장,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부분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도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힘겹게 어떻게든 좀 중국과 공급망을 분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기업인 테슬라는 오히려 이렇게 중국 주도의 공급망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이점들을 자기들은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를 사실상 이 중국이 독과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여기다가 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또 심지어 덤핑 전쟁까지 중국 내에서 시작되는데 요걸 10분 활용해서 자기들은 지금 현재 가성비 높은 그런 제품들을 막 뽑아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언론들 또는 뭐 일부 미국 언론들의 해석이라면 사실은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자, 그래서 이 테슬라는 굉장히 현명하다 아니면 야같다 양쪽으로 말할 수 있는데 자, 굉장히 야같다. 왜 이런 표현까지 제가 쓸 수밖에 없냐 하면 중국 내수 시장과 테슬라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자, 지금 테슬라는요. 중국에서 매출이 2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하이 공장에서 50%가 넘게 생산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머지 25%포인트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하이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거죠. 자, 중국 입장에서는 테슬라 덕에 전기차 수출 국가가 된 겁니다. 어쨌든 자국에서 생산한 게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중 패권 전쟁이 막 진짜 치열하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또 그리고 잘하면 옆에서 이렇게 곁눈질로 테슬라의 첨단 기술까지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뭐하러 테슬라를 자국에서 쫓아내겠습니까? 또는 테슬라를 불매할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결코 손해볼 필요 없는 그런 장사가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쓴 거, 이거 사실 원조는 애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자, 미중 패권 전쟁이 이렇게까지 진짜 심각하게 부딪혔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라의 국운을 건 싸움을 하는데, 자, 이럴 때마다 중국이 썼던 전략이 뭐죠? 국민들을 막 동원해서, 뭐 여러 가지 관제 언론이 막 선봉에 서서, 자, 저 미국 제품 불매하자 이런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굉장히 많이 당했고 사드 때 보복당해서 우리나라 제품 불매 운동 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유통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진짜 눈물을 흘리며 그야말로 쫓겨나다시피 했고요. 또 우리나라 현대차 판매량도 급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불매 운동 전략을 여러분 정작 애플에만 쓰지 않잖아요. 애플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폰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현명하고 또는 나쁘게 말하면 얕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불매운동 전략에 한 번도 걸려들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은요, 주요 생산기지를 전부 중국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35곳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데 이 폭스콘을 통해서 중국인 직원들을 몇 명을 고용하고 있냐? 무려 140만 명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12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폭스콘은 140만 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물론 뭐 애플하고 폭스콘이 같은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다 애플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기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이폰 불매운동하면 누가 이걸 직격탄을 맞아서 피해를 보죠? 바로 중국의 노동자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140만 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중국이 140만 명이 그야말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불매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묘하게 애플은 지금 들어간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플의 탈중국 기사. 애플이 탈중국을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미 탈중국이 엄청나게 시작돼서 뭐 진짜 뭐 중국 다 손절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근데 정작 미국 언론들은 그렇게 기사 안 씁니다. 이거 우리나라 기사고요. 오히려 미국 기사는요.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5일에 보도를 했는데 애플 관련 보도를 했어요. 애플이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도박에 나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 잘 읽어보면 이 뜻입니다. 애플이 적어도 겉으로는 탈중국을 추진하겠지만 속으로는 아주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도박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기사에서 눈길을 끈 게 이런 표현입니다. 팀 쿡 애플의 CEO를 갖고 뭐라 그랬냐면 이 팀 쿡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다른 미국 회사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이 중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걸 가장 최대 성과, 팀 쿡의 성과를 봤는데, 아니 미국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방패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정작 팀 쿡의 성과는 애플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블룸버그 기사 내용인데, 자, 애플의 팀 쿡이 이 중국에서 너무 많은 생산량을 다른 나라로 빼가거나 너무 빠르게 전환할 경우 중국의 보복을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불매운동에 이 불을 지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애플이 인도로 막 진짜 생산 기지를 막 옮기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블룸버그는 2억 대의 아이폰 중에서 650만 대를 이제 지금까지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올해는 1000만 대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1500만 대까지 늘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억 대 가운데 1500만 대입니다. 그리고 진짜 목표하는 게 다 완성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중국이 세계 물량의 60, 70% 거의 3분의 2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내수 시장을 버릴 게 아니라면 중국의 생산 기지 이걸 버린다는 건 애플로부터는 정말 이게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진짜로 애플의 탈중국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자,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도 내수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마치 이제 중국에 썼던 전략처럼 인도 정부하고도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좀 적당히 이제 인도 내수 시장도 노리고 약간 수출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만 만들려는 게 아니냐. 중국의 생산 설비를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팀 쿡 애플 CEO가 지난달에 베이징 포럼에 참석해서 이 중국을 막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혁신은 빠르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더 빠르게 혁신이 될 것이라면서 막 찬사를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애플에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정말 블룸버그의 기사대로 비밀스럽고 복잡한 도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바로 테슬라도 저는 애플의 전략을 그냥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애플처럼 이렇게 첨단 공장을 중국에 유지시켜야 불매운동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고 중국 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이게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미국의 테슬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나 이런 것에 대한 태도나 테슬라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의 어떤 가하는 여러 가지 압박들에 비하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정말 중국에 이렇게 막 진출하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 같은 게 없거든요. 또는 뭐 선제적 제재 조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말 뭐 다른 나라 공장, 중국 공장도 아니고 우리가 투자한 중국의 반도체 생산 설비에 이 진짜 수리나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이거 미국 눈치 보면서 간신히 1년씩 유예 받아가면서 지금 야 이거 가능한가 안 한가 막 진짜 엄청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고 있죠. 자, 그나마 미국의 인텔이 갖고 있던
이 낸드 플래시 공장, 이 다렌이 갖고 있던 이 공장은 우리한테 팔아 넘기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인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이렇게 규제를 해도 미국 기업들은 당할 게 거의 없는 거죠. 그야말로 미국 기업들은 홀가분하게 이 규제가 일어나도 우리 반도체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통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쨌든 탈중국에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탈중국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 중국을 공급망으로 배제시키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진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보세요. 세상에 이게 무슨 수출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아니 이건 뭐 한 해 전년 대비로 막 25.5% 11월 보세요. 12월 넘어가면서 그냥 27%, 31%.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대중국 수출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13달째 무역 수지 적자를 보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됐고요. 그게 또 1월에 우리나라가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까지 경험하면서 이건 무역 수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이 급감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까지 정말 최악으로 나빠지고 있죠. 자, 지난 1월에 이 IMF에서 전 세계 2023년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는데, 그때 다른 나라 모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다 상향 조정을 대부분 했어요.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만 뚝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만 해도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였는데 1월에 1.7%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 어제죠. 어제 또다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뚝 하고 낮췄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으니 날개 없는 추락이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툭툭툭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동안 중국 시장이 거의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런 설명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탈중국을 막 앞장서면서 우리한테 탈중국을 빨리 동참해라라고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미국이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그래프입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로 막 24%, 30% 막 이렇게 뚝뚝 떨어졌던 거랑 비교해 볼 때 미국의 대중국 수출을 월별 수출을 보면, 자, 우리나라가 진짜 급감을 시작했던 10월, 11월 때 그때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전월 대비로는 25% 정도 늘어났고 전년 대비로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로 큰 타격이 없습니다. 자, 그 결과 미국의 2022년 대중국 수출은 1,538억 달러로 2021년 1,511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줄어든 거에 비하면 미국은 오히려 늘어난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진짜 탈중국에 앞장서서 정말 모범생처럼 탈중국을 하고 있었다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상대로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는 미국이 탈중국을 하긴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패권 전쟁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 상대로 좀 더 장사 잘하려다가 잘못하면 미국이 패권 전쟁의 질판이에요. 근데도 자국의 기업들이 혹시라도 물건 못 팔아서 조금이라도 영업이 어려워질까 봐 미국 입장에서는 양쪽 다 챙기느라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탈중국 선언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한테 탈중국 동참하라고 막 네덜란드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한테 막 동참하라고 막 독려하고 심지어 약간 강제적으로 한 것도 되게 많죠.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수출이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는 게 수치로 드러나니까 이 수치를 다른 나라도 다 받겠죠? 그러니까 유럽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럽이 요즘에 이상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갑자기 중국 가서 뭐 예를 들어 비행기 몇 대 팔아먹고 그 다음에 중국 만세하고 나오고 있죠. 이 현상이 일어난 건 저는 이 수출 통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자, 유럽의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 바로 독일 같은 나라죠.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11월에 독일의 숄츠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직후에 가장 먼저 유럽 정상으로서는 이 중국에 가서
비행기 또 그때도 한 100여 대 팔아먹었어요. 그 팔아먹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찬사를 막 늘어놓습니다. 숄츠 총리가. 자, 이 현상이 왜 일어났냐? 사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근간이 통계에 있고 경제에 있다고 봅니다. 독일이 사실은 순진하게 탈중국 대열에 참여하면서 합류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 대중국 수출 2021년 같은 경우에 독일의 대중국 수출은 1210억 달러였는데 너무나도 착실하게 탈중국을 하다 보니 2022년에는 1133억 달러로 수출이 6.4%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경제가 2022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왜냐하면 주로 중국에 팔고 있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갑자기 딱 멈추니까 지난해 여러분 여름에 기사 많이 보셨잖아요.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왜? 그전에는 수출로 먹고 살았고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막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됐는데 미국 수출 통계 보니까 뭐야 이거 미국 수출이 늘었어? 그러니 숄츠는 가서 이제 세일즈 외교를 중국 가서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독일까지 가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요번에 서방에서 욕도 먹고 또 우리나라 기사에도 와 마크롱 왜 저러지?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만 있어봐. 미국도 장사 잘하고 있고 독일은 가서 비행기 팔아먹었네.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도 질세라 이제 이번에 베이징 가서 역시 또 비행기 팔아먹고 그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뭐 등등 쫙 다 데리고 갔죠. 그래갖고 다 데리고 가서 자국의 뭐 진짜 온갖 화장품 뭐 백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판매를 중국하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동맹의 균열을 만든 건 사실은 이 테슬라로부터 또는 뭐 미국 기업들을 어떤 보호하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장사하려는 그런 욕망과 또 하나는 어떻게든 이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누르고 이겼으면 하는 두 가지의 욕망이 충돌하다 보니까 일어났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미국이 지금 결단을 잘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메가팩 공장까지 상하이에 또 짓는다. 이 메가팩이 왜 중요하냐? 사실 유럽연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는 놓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놓치지 않는다. 다음 패러다임을 좌우할 차세대 에너지 혁명은 우리도 동참을 하거나 또는 우리도 반드시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걸 갑자기 테슬라가 상하이에다가 가장 핵심적인 공장을 짓는다? 이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추가적으로 욕을 하겠죠. 야 네덜란드 너희 더 팔지 마. ASML 이거 중국 가서 팔지 마. 이런 식으로 욕을 했을 때 아니 멀쩡한 제품 이거 그냥 판매하는 것도 지금 우리한테는 막 동참해달라고 욕을 해놓고서 그다음에 자기들은 아예 거기다 공장을 짓는데 이건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유럽으로부터의 이탈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제2, 제3의 숄츠나 마크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이 중국하고 가서 또 이제 이렇게 뭐 좀 물건 좀 팔아먹으면 중국 만세하고 또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점. 자, 그러니까 미국이 좀 중국에 대한 태도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저는 사실 미국이 심각한 무능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싶다면 저는 정말 패권 전쟁의 승리가 먼저인지 아니면 자국 기업의 단기적인 이익이 먼저인지를 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저는 지금 국익을 확보하려는 전 세계에 진짜 미친 듯한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는 그 초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숄츠에 놀래고 마크롱에 놀랬었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스페인 정상도 여기 참가를 했었고요. 지금 막 줄져 있습니다. 지금 중국으로 가겠다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이번에 가차없이 도태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말 치열한 경제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전략 그리고 외교가 중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진짜 한번 자칫 한눈 팔면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인한테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테슬라가 뭐 하나 투자한다 그러면 요동치는 주가 보셨죠? 근데 테슬라의 투자의 목적, 이 목적 자체가 좀 드러나니까 또다시 반대 방향으로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테슬라의 메가팩 공장 이 설치가 이 어떤 첨단 공장을 중국에 만든다는 게 우리나라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해석이 막 하루마다 바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어떤 세계 질서의 풍향계를 정확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잘못 읽는다면 자칫하면 자신의 자산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국가든 가게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 3년이 그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얘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 편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과연 이제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이 삼각관계 속에서 앞으로 세계 패권 전쟁이 이번 이제 테슬라 사태로부터 촉발돼서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다음 편에서 조망을 해볼까 합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